대공황. 1929년의 주식시장 폭락은 파시즘의 부상에 대응하는 서구 세계의 능력을 마비시킨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내부적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상태로 내몰렸고 국제 안보에서 100% 관심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1932년까지 이들 민주주의 국가들의 산업 생산량은 거의 50%나 곤두박질 쳤고 이는 히틀러가 아주 정교하게 악용한 리더십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국이 무료 급식소와 기본 인프라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군사 예산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삭감하고 있을 때 독일은 가용한 모든 마르크화를 비밀스럽고 거대한 재무장 프로그램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총생산이 불과 4년 만에 104달러로 떨어지며 엄격한 불간섭주의 정책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대재앙은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히틀러의 초기 협정 위반에 맞서고자 한다면 미국의 산업적 위력이나 재정적 신용에 대한 기약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00만 명의 시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1억 달러짜리 전함 건조를 제안하는 영국 총리에게 그것은 선거에서 확실하게 패배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대공황은 단지 은행들만을 파산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 경찰로 행동하려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국제연맹의 마비. 국제연맹은 침략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방패로 구성되었으나 정작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검이 없었습니다. 이 기구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에만 의존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돌연 독일을 연맹에서 탈퇴시켰을 때 이 기구는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말로만 규탄할 수 있는 빈 껍데기 힘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힘의 공백은 독재자가 국경을 침범하더라도 단 한 발의 1000파운드짜리 항공폭탄이나 단 하나의 동원된 보병사단의 반격조차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관료주의적인 번거로운 절차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서 결의안이 작성될 즈음이면 침략자는 이미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한 후였습니다. 통일된 물리적 억제력이 없었던 국제연맹은 결과적으로 나치 정권에게 세계의 경찰이 무장 해제된 상태이며 우유부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력의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외교는 대재앙으로 향하는 정중한 초대장에 불과합니다. 중립법과 미국의 부재. 1930년대 내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엔진은 고립주의의 벽 뒤에서 차갑고 침묵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유럽이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미 의회는 일련의 엄격한 중립법을 통과시켜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법적으로 올감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누가 피해자인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교정국에 대한 무기, 탄약 또는 재정적 신용의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 창고가 3000마일 너머의 넓은 바다 뒤에 굳게 잠긴 채로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일 갤런의 미국산 연료나 단일 톤의 피츠버그산 강철도 대서양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담한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험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이러한 은두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계속 방관자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 히틀러가 더욱 대담하게 도발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연합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의 깊이 있는 병참 지원 없이는 고강도의 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영구적인 전략적 주저함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끔찍했던 대전쟁의 그림자는 런던과 파리에서 내려지는 모든 정치적 결정 위에 숨막히는 수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20년도 채 되기 전 유럽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전쟁 속에서 2천만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기억은 국가적인 강박에 가까운 뿌리 깊은 평화주의를 낳았고 군사동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대중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솜 전투의 진흙탕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유권자들은 불과 몇 제곱마일의 외국 영토가 또 다른 젊은 세대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대가가 전 세계적 안보의 점진적인 붕괴일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 평화를 요구하는 트라우마에 빠진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학살에 대한 이러한 본능적인 공포는 연합국 지도자들이 외교를 통해 포식자를 길들일 수 있다는 절망적인 희망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잘못 해석된 전보나 국경의 작은 충돌이
또다시 대륙 전체에 불길을 일으킬까 두려워하며 독일의 모든 도발을 1914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마비는 양보를 화학무기와 참호전의 귀환을 막기 위한 작은 희생으로 여기는 생존의 한 형태로서의 협상이라는 위험한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지난 전쟁을 막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떤 괴물들은 결코 대화로 타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다음 전쟁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닦아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죄책감 콤플렉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이한 심리적 변화가 서방 지도자들의 도덕적 결의를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을 승리가 아닌 수치스러운 복수극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320억금 마르크에 달하는 배상금과 25,000 제곱마일의 독일 영토를 빼앗은 것을 근본적으로 부당한 처벌로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죄책감 콤플렉스는 그들의 외교 정책에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히틀러의 초기 침략 행위를 국가적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로만 믿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조약의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연합국은 수년간 자신들이 가혹하게 대했다는 생각에 독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도덕적 부채감을 느끼며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이 동정심은 사실상 히틀러의 팽창주의적 목표에 완벽한 윤리적 방패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그가 독일 인민을 위한 평등을 요구했을 때 서구 엘리트들은 깨어나는 괴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이 투영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의 초기 위반 행위들을 묵인했고 자신들의 친절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기는 정권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양분을 공급했습니다. 나치의 야망에는 도덕적인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양심의 가책이라곤 단 1%도 느끼지 않는 자에게 전략적 고지를 내어준 후였습니다. 그들은 포식자의 굶주림을 정의를 향한 피해자의 절규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연합국의 군사적 뒤처짐, 전 세계가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를 지난 전쟁의 위대한 승전국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화려한 제복 뒤에는 끔찍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20년대 내내 군사 예산이 너무나도 심하게 삭감된 탓에 1934년 무렵의 프랑스 군대는 무려 20년이나 된 낡은 장비들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교리는 여전히 1918년의 참호 속에 얼어붙어 있었고 현대적인 제병 협동 부대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보병과 정적인 방어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히틀러는 1913년부터 비밀리에 거대한 산업 엔진에 연료를 부어 넣으며 경이로운 속도로 최첨단 항공기와 특수기갑 사단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연합국 정보부의 보고서에는 영국 왕립공군이 여전히 복엽기를 몰고 있을 때 독일 공군인 루프트바페는 2,000대가 넘는 현대식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종종 과장되기도 한 무서운 수치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살상력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격차는 1930년대 중반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빠르고 굴욕적인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연합국 지도자들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이 유화 정책의 길을 선택한 것은 상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무기고를 현대화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37mm 대전차포와 전투기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며 사실상 영토를 내어주고 몇 달간의 공장 생산 시간을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연합국이 아직 자신들의 첫 번째 현대식 전차 설계도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독일이 전격전 전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반공산주의 완충지대 전략. 서방 세계가 주저했던 가장 타산적이고 논란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붉은 위협에 대한 깊은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이오시프 스탈린과 소비에트 연방을 베를린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보다 서구 문명에 훨씬 더 큰 실존적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군사화된 독일의 부상을 당장의 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줄 대단히 귀중한 방패로 인식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도박은 히틀러가 천연의 방벽 역할을 하여 소비에트의 팽창주의가 유럽의 심장부에 닿기 전에 이를 흡수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연합국 전략가들은 독일의 재무장과 국경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서구 국가들의 사상자를 단 한 명도 발생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영구적인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동부 평원을 무대로 한 거대한 충돌 속에서 나치와 소비에트 정권이 결국 서로를 소모시키기를 바라며 사실상 두 악마를 서로 싸우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이 논리는 마침내 히틀러가 그의 전쟁 기계를 서쪽으로 돌렸을 때 재앙적인 결과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연합국은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보다 공산당의 낫과 망치를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민주주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간 나치의 도발을 용인해왔습니다. 이 근시안적인 전략은 처음에는 경비견으로 키워보려 했던 보호자들마저 집어삼킬 만큼 포식자가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방치한 셈이 되었습니다. 살라미 전술. 히틀러는 심리조종의 대가였으며 유럽의 안정을 한 번에 작은 조각씩 해체하기 위해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즉각적인 전면전을 촉발할 만한 거대한 요구를 던지는 대신 그는 자신의 영토적 야망을 아주 작고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단계들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숭고한 수사학이나 지난 전쟁에서 비롯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조심스럽게 위장되었습니다. 연합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중부 유럽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제3제국에게 삼켜진 뒤였습니다. 히틀러의 천재성은 각각의 도발을 군사적 개입의 문턱 바로 아래로 유지시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친 유권자들에게 전면적인 군사 동원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망설이는 악순환에 갇힌 채 지금 잘라내는 이 조각이 독재자의 마지막 요구이기를 끊임없이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 뛰어나면서도 약탈적인 조작은 연합국이 장기적인 안보보다 일시적인 평화를 우선시하게 만들며 수년 동안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각각의 사소한 양보들은 두 번째 세계적인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처럼 느껴졌지만 이 조각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독일에게 전 세계적 충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략적 깊이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아주 얇게 썰어냄으로써 히틀러는 서방 세계가 최후의 방어선을 그을 때쯤에는 이미 그 선을 넘는 데 필요한 100%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란트의 재무장화. 1936년 3월 히틀러가 거대한 전략적 도박에 주사위를 던지기로 결심하면서 긴장감은 폭발 직전에 달했습니다. 조약들에 따르면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 라인란트는 중요한 안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비무장 상태로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군대에게 이 금지된 구역으로 진군하라고 지시하며 한 가지 엄격한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군이 반격으로 단 한 발의 총알이라도 발사한다면 즉시 퇴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거의 100개에 달하는 프랑스의 최정예 사단들에 비하면 불과 몇 개의 보병 대대만을 보유한 위험할 정도로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지휘관들은 프랑스가 반격을 선택한다면 초기 24시간 이내에 철저한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내키지 않아 하는 영국의 명시적인 군사 지원 없이는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이 믿기 힘든 실패는 히틀러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도록 만들었고 사실상 연합국이 전면전 없이 그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이 허세의 성공은 연합국 지도자들이 진짜 싸움을 감당할 배짱조차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틀러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봄으로써 연합국은 독일에게 전략적 고지와 함께 앞으로 모든 국제법을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넘겨주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자신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가진 채 세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병합. 1938년 3월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폭력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내부적인 나치의 선동과 압도적인 군사적 위협을 무기화하여 오스트리아의 강제 병합인 안슐루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독일의 전차들이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저항이 아니라 거리에서 꽃을 던지며 환호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겉보기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항복하는 듯한 이 충격적인 광경은 런던과 파리의 연합국 정보기관들을 절대적인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영국이나 프랑스가 어떻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피 흘리지 않은 정복은 독일에게 130만 갤런 이상의 원유와 막대한 금 보유고를 포함한 엄청난 경제적 횡재를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스트리아 병합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삼면을 사실상 포위하여 주권 국가를 전략적 죄수로 전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의 현실을 깨달았을 무렵 중부 유럽의 지도는 영구적으로 다시 그려진 후였습니다. 연합국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고 싸움 없이 얻어낸 매 마일의 영토가 다음 희생자를 향한 그의 식욕을 더
더욱 날카롭게 벼릴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넨의 배신. 1938년 9월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수데텐란트를 요구하면서 전 세계는 두 번째 전 지구적 대학살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방위동맹을 지지하는 대신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와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는 독재자와 협상하기 위해 미넨으로 날아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비겁함 속에서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초대조차 하지 않은 채 11,000제곱마일에 달하는 요새화된 체코의 영토를 넘겨주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런던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약속한다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지만 이는 사실상 중부 유럽에서 가장 유능한 민주주의 국가를 무장 해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배신은 연합국에게서 막강한 군사적 파트너를 빼앗아버린 재앙적인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현대적인 군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요새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고스란히 나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동맹국을 희생시킴으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 대영제국 전체보다 더 많은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대한 산업단지인 스코다 공장을 사실상 히틀러에게 선물한 셈이 되었습니다. 미넨 협정은 외교의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크와 피로 서명된 유럽의 평화를 향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연합국은 몇 달간의 공허한 평온을 위해 자신들의 명예를 팔아넘겼지만 결국 히틀러의 약속은 그것이 적힌 종이 조각만큼이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몰락. 1939년 3월 히틀러의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은 지역마저 점령하면서 평화를 향한 마지막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행위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가면을 찢어버렸고 나치의 목표가 단순히 독일인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노예로 만드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국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며 유지하고자 했던 미넨 협정을 위반하고 처음으로 비독일계 국가를 병합했습니다. 이 철저한 배신의 충격은 마침내 서방 세계가 모든 양보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가속화했을 뿐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보장을 선포했을 때 히틀러는 이미 대륙의 전략적 심장부와 막대한 산업자원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고 적이 현대적인 기갑부대와 수천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다면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끝이 났고 세계의 수호자들이 불씨가 작을 때 외면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실패에 대한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12가지의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